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면을 좀 잘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현이라는 아이가 고백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리고 또 그 고백 이후로 고백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영화의 변곡점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나마 이 부부한테 뭔가 진실을 알려줄 때 기현이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직접 얼굴을 본 채 고백을 하는 것, 그거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유빈 배우가 신인나무상을 수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성유빈 배우가 굉장히 가장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성유민 배우께서 이어서 사실 극적으로 그 전개상으로도 보면 이제 이 상황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쭉 쌓아왔던 감정을 마지막에 이제 뭔가 탁 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세 사람이 함께 물가로 나오는데 뭔가 그 이제 미숙의 호흡에서 영화가 이제 어두워지고 그 호흡이 좀 더 이제 유지가 되다가 영화가 끝나는 부분에서 뭔가 여운을 만들어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을, 생각나는 장면을 뽑으라고 하셔서 그 장면을 뽑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여운이 계속 남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선 배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보고 싶었던 장면을 꼽았는데요. 네, 미소가 지키고 싶었던 담배, 위스키, 그리고 남자친구 한소리가 돈 때문에 사우디로 발령이 났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미소에게는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 장면인데, 네, 그러면서도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옆에 있다고, 이런 귀여운 대사와 또 미소가 화를 냈을 때 꼬치를 던지면서 화를 내는데 그 꼬치를 귀엽게 자상하게 주워 담는 그런 한 소리가 네, 귀엽기도 해서 네, 이 장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장면을 꼽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전현민 배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굴다리를 걸어가는, 정말 다시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을 사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을 저질러 버렸음을, 그리고 어쨌든 그 고통에서 서로를 구제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직시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정을 하자고. 근데 그러면 너무 어두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바꿔서 이 장면, 수화 장면을 다시 선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이 수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처음 관객분들도 그렇고 그 영화 속에 있는 2학년 7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뭔가 삶의 의지를 갖고 어떤 첫 인사를 건네는 걸 거라고
또 생각을 할 거고 처음 보는 관객님들은 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다르면서 이 장면이 두 번째 나왔을 때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을 그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완전한 이해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어쩌면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많은 소녀에서 그런 소통의 불가능 그런 지점들 또 곡해하고 오해하는 장면을 잘 드러내준 장면이라 생각해서 이 장면을 꼽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일란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꼽게 되었는데요. 그게 두 인물이, 그러니까 저희 그 용산 참사를 겪었던 그리고 농성을 했던 다섯 인물 중에 이충현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 두 분이 겪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대비되는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분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렵고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몰라서 속으로 그걸 쌓았던 분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교감하는 것으로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달팽이 같은 것과 교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인물이라면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소위 이제 진보 진영 혹은 사회 운동하는 활동가들의 언어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간 한 사람은 날 것의 언어로 한 사람은 보다 사회화된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두 사람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분의 언어가 다른 만큼 두 분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화된 언어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이충현 위원장을 잘 이해 못하는 반면에 자신의 상처를 조금 꿈의 언어라던가 아니면 달팽이를 키우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 김주환 위원장의 모습에서 더 상처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충현 위원장이 쓰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사회화된 언어, 운동권 언어라는 것은 누구의 언어였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던 운동사회가 만들었던 언어를 배운 이충현 위원장의 언어인데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충현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사회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충현 위원장의 그 자는 모습과 꿈 장면은 저희로서는 상당한 모험? 작지만 다큐멘터리로서 표현할 때의 어쨌든 나름의 모험이었는데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이혁상 감독의 아이디어였고 저는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혁상 감독님도 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뽑아주신 장면들이 공교롭게도 좀 슬프거나 어두운 장면인데 제가 정점을 찍은 것 같아서 예, 괜히 죄송해지는데요. 예.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은 이렇게 여기서 또 지석준 씨도 꿈을 꾸시잖아요. 꿈에서 이제 푸르렀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 붉은빛으로 이렇게 싹 변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퀀스별로 이렇게 딱 하시다 보니까 이제 뒤에 부분까지 예, 그래서 보면 편집하면서 늘 힘들었던 예, 떨어지는 장면까지 나오게 됐는데 영화 내적이라기보다는 영화 외적으로 좀 제게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아까도 김일란 감독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좀 그동안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어쩌면 저희는 사실 다큐로 하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처음 시작부터 저희는 헐리우드 기대였거든요. 네, 80년대 홍콩 노아를 좋아하고 저는 원단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고 네, 스필버그를 막 신으로 모시고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극영화의 언어
저희들에겐 좀 더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르 영화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친숙했던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다큐멘터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좀 비전통적인 다큐의 어떤 모습들이 좀 간간히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그 장면, 그러니까 푸른 나뭇잎이 붉게 변하는 장면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점은 사실 그 장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DCP를 뽑기 전에 마지막 DI를 좀 손보는 한번 쭉 보자 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바뀌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냥 제가 그냥 저 꿈속에 저 파란 나뭇잎들이 만일 핏빛으로 변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그냥 툭 던졌는데 옆에 있던 김일랑 감독이 그래? 좋아? 라고 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개봉 며칠 전에 바꾼 거죠. 마지막 작업에서.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계속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처음엔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 안 맞기도 했지만 그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어떤 굳이 말로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순간순간의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이제는 싸우거나 오랜 논쟁이나 토론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겐 좀 기억에 남아서 그 장면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정범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모아서 특히 또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니 정말 상당히 무게가 강한 영화들을 골랐구나라는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글 쓰신 강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영화가 전개된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쩌면 두 분 연출자께서도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항상 호기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를 연출하시고 시간이 흐르셨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시면서 특히 그 살아남은 자들끼리의 그 갈등의 양상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땐 서로 안 하려고 먼저 안 하려고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강선 선생님께서 써주신 평론을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감독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저희들의 의중과 이런 것들을 잘 집어내시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콕콕 꼬집어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그런 평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평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사 이후의 참사, 그러니까 과연 국가폭력이 이들을 어떻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이들을 어떻게 파괴시켰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사실 영화 속에서 이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어떤 재현과 저희들이 느껴왔던 그 시간 속에서 인물들의 어떤 느낌들, 저희가 받았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아마 비슷한 어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처음 시작은 두 개의 문이라는 전작처럼 철거민들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그 망루 안에서 있었던, 불타는 망루 안에서 있었던 진실을 찾고자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진실은 사실 온데간데 없었고 모두 다른 식으로 기억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이전에 듣지 못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둘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함께 철거민 연대 투쟁을 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와해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어떤 증오로 점철돼 있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진지하게 김일란 감독과 저는 그동안 받았던 제작비 지원을 토해내고 영화를 그만두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토해내야 되나 진짜? 저희가 영화제나 뭐 이런 영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완성을 못하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자라는 걸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껏 사회운동 내지는 사실 어디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늘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늘 어느 공간에서나 소외되거나 묻혀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진보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저희 연문홍 시네마가 계속해서 어떤 소수자와 관련된 영화를 찍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용산 참사 이 연대 철거민 투쟁하셨던 분들 속에서도 이전에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분들의 이 말씀에 좀 귀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을 오히려 좀 더 파고들면 다큐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어찌 보면 그냥 그거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달리 이 공동정범이라는 작품은 인류애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었기도 했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저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꼭 지금 어떤 이 시기에 꼭 한번 이야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힘들었고 주인공들도 힘들었지만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김일란 감독. 감독님 혹시 뭐 김일란 감독님 더 보완하시거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보인 특히 문제적인 인물이 바로 이충현이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 급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이제 피해자로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 영화 안에서 본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분의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찍으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공동정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참사건 개인적 참사건 그 살아남은 아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부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경험하고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걸 치유해 가는 과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경험이 어떠한지 어떤 조건 속에서 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그 치유 방식은 너무나 다를 건데요.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부가 이 약간 계속해서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각자의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 참사를 겪었던 이 5명의 주인공 역시도 각자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터전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막루 농성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사에 자신의 잘못은 없었는가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괴로웠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들은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이지만 너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경찰과 국가의 잘못 이외에도 농성 책임자였기 때문에 짊어져야만 했던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것은 다른 4명의 연대 왔던 주인공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치유해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영화를 한참 찍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막 그리고 적어도 막루 농성 책임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충현 위원장이 겪었던
마음의 어떤 풍경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헤아려 가다 보니 이 영화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줘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영화의 흐름 자체가 사실 저희의 마음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관객분들도 도대체 이충현 왜 저러는 거지? 이런 네. 마음이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저 사람이 짊어져야 했던 책임이라는 것의 무게, 그 죽음의 상처, 그리고 자신조차도 살아남은 그 생존자로서의 고통, 이런 것들로 뒤범벅되었던 감정에서 저렇게 다른 영대 동지들을 이해하거나 할 여유조차 없었던,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개인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실 거라고 네.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저희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그대로 영화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렇게 주축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아까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앞에 계신 나온 영화들이 다 비슷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영화 속 인물들이 과연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아이 언급해 주셔서 감독님께로 좀 다시 넘어오면요. 그렇죠. 그 의미가 보면 처음에는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사실 마지막에 가서 얘가 정말 살아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감독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그 관객분들한테도 참 그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한 번쯤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세 사람이 가족처럼 이렇게 살기는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 영화 내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영화 결말을 거치고 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갔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결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한 것에 대해서는 성유빈 배우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다가 좀 재밌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기억이 나세요? 성철하고는 연락 못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제가 결말 부분 이후. 네. 아까 기현이의 입장에서 이유를 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그 부부와의 기현이와의 관계는 이미 서로 너무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회복하다 또 상처가 생겼고,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기현이는 그래서 회복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성철 입장에서는 기현이에게 처음에 이제 마음도 주었고 기현이를 어쨌든 은찬이를 살려낸 아이라고 많이 믿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것을 되게 뭐 도배 일도 그렇고 많이 알려주고 하면서 거의 뭐 아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아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었을 텐데 기현이 진실을 듣고 나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성철은 아마 기현을 용서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기현이랑은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뭔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다만 뭐 성철 입장에서는 미숙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미숙은 기현이랑은 뭔가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다가 기현이도 미숙한테는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끝까지 그래도 자기를 구해주려고 했고 기현도 용서받길 원했지만 용서랑은 좀 거리가 멀구나를 나중에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서로에게 뭔가 치유가 되는 예. 존재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감독님이 골라오신 그 영상이 영화를 완전히 전환시켜 놓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앞부분은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부분 가면 밀양도 떠오르고, 네. 또 그 키에슬롭스키 뭐죠, 그 10개 중에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테마도 떠오르고요. 굉장히 영화의 말씀대로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현이는 근데 왜 고백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말하자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테고, 또 그게 평지풍파도 안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또 보면 어떤 큰 결심을 한 것보다는 어떤 상당히 주저하면서도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라고 보셨나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애정, 사랑 같은 걸 주니까 기현이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거의 처음, 그렇게 오래 받아본 것도 거의 처음. 기현이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이고, 그 죄책감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서 어쨌든 분명 고민을 했겠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나는 끝이다. 그렇지만 죄책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다시 물에서 건져내신 거죠, 감독님은. 그게 없었다면 네, 얘는 세상을 속이고 살아갔던 애가 되는 거고. 네. 그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기현이 스스로 이렇게 호주머니에 돌을 담고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이 정도면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부부한테 공감하지 않았나 뭐 하는 어떠한 기반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현이의 감정 안에. 그런데 이제 그것에 완전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고백 이후부터 그렇게 기현이 그나마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지만 그나마 어떤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간에 변곡점이 있긴 하지만 미숙하고 성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과정 중에 또 포함된다고 하면은 그 애도라는 어떤 측면에서 기현이를 또 살리는 어떠한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현이는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자 연기자상에 대한 글 제목이 아예 이솜의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섭 평론가께서 쓰셨는데, 그러면서 이 소공녀 속에 미소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솜 배우의 어떤 특징이라고 꼽은 게 하나가 담백함,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친밀함. 이 담백함과 친밀함이 어우러져서 이솜이라는 사람만의 배우 품위가 형성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심사할 때 그런 얘기 나왔던 게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한국 영화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라는,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 캐릭터는 1차적으로는 전공호 감독께서 창조한 캐릭터지만 그 캐릭터에 정말 살아 숨쉬게 만들었고, 또 그 굉장히 묘한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낸 건 결국 이솜이라는 배우의 힘이었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미소라는 캐릭터를 보셨을 때 본인의 느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말씀 여쭤볼까요? 네, 미소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소공녀를 처음 읽었을 때, 재밌다.
그리고 유니크한 친구다 이 정도로 처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촬영을 하면서는 미소가 친구들을 찾아갈 때 친구들을 크게 보여지게끔 위로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 말을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게 큰 위로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고은 감독님이 좀 그 배우들 감정을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네. 미소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친밀하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게 그 평론해 주신 분 말을 조금 더 인용하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담배 한 개 피와 위스키 그거만 있으면 나는 돼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멘탈은 귀족인 그 캐릭터가 배우들이 연기를 잘못하면 그대로 인용문입니다. 재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소은 배우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품이 있는 댄디스트 멋쟁이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보면서 위스키에서 굉장히 처음에 첫 장면에서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정말 위스키가 없었다면 미소의 개성은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스키 드시는 설정은 어떠셨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지키면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미소에게도 저도 배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미소가 다 보여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소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되니까 뒤에 가서 위스키 가격 오르는 거면 담배값 오르는 거는 저도 뭐 공감했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아프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주신 게 이소은 배우님의 힘이었다라는 게 일단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여빈 배우님, 죄만소녀 굉장히 힘든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막 폭발하는 순간도 있고 또 지금 보여주신 그 장면도 그렇고 네. 또 몇몇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억눌러야 하고 연기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폭발하시는 장면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네. 네, 일단은 감독님이랑 저희가 그 영화 시작하고 촬영하면서 저희가 가장 지향하자고 했었던 것은 기술적인 연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잘해 보이려는 연기를 하려고 하지 말자. 진짜로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흉내내는 척의 연기를 하지 말자. 라고 저희가 거의 서로가 다짐을 했었어요. 그 각오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수화 장면에서도 저 수화를 처음에 이제 센터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었어요. 이제 수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진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호흡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첫 테이크에서 감독님께 연기를 보여드렸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 딱 반감이 들었어요. 나는 배우들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영희는 그냥 단순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 울부짖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어가 단순한 그 말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만 느껴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막 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영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그 상황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완전 펑펑 울고 그 촬영에 바로 들어갔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바로 감독님 그냥 오케이를 하셨었어요. 막 이제 한참 울고 나신 다음에 바로 찍은. 울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얼굴이 네. 너무 붉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그거를 이제 스태프님들이랑
그 2학년 7반에 앉아 계신 정말 많은 배우 친구들이 기다려준 거였거든요. 네. 그 호흡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참 감사했던 장면이었고, 네, 제만소녀 영화 자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도 시나리오상에도 처음엔 자막 없이 그 네. 수화가 나오고 나중에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었나요? 네, 똑같이 아, 그렇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예, 처음 나올 때 무슨 의미인 것 같긴 했는데 뒤에 나오니 그럼 비록 동작으로 표현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읽어봐도 그렇고 입으로 냈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복수의 말이잖아요. 복수에서 복수의 나를 말? 죽여버리겠다는 사실 네. 복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영희, 그러니까 사실 그 영희는 누구보다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한 방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물론 한켠에는 있겠지만 누구보다 죄를 느끼고 누구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안고 있지도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확실하게 완전히 던져버리지도 못하는 되게 유약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약한 인물이라는 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나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솔직하게 표현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섭진 않았었어요. 무섭진 않았고 가감 없이 어떤 포장 없이 표현을 하자. 그리고 누구보다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친구가 선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악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지 말고 여과 없이 느껴버리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 선악의 프레임에 가둬두지 말고 네, 표현을 하자, 느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장면은 그 죽음을 암시하는 거네요. 네. 아, 반드시 죽음이어야 할까요? 결론은 어떻게? 사실 저도 그 죽으러 가는 그 장면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 촬영을 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그 영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초반부에 경민이가 아니 초반부가 아니고 그 뒤에서 경민이가 죽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돼서 말릴 수가 없었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사실 그때 영희가 말하는 대사에 경민이의 죽음이 사실 경민이의 죽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영희조차도 이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피폐해져 버린 절망을 너무나 느껴버린 영희한테 그냥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제가 떠도는 모습을 계속 직면하고 있는 영희한테 오히려 살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감독님의 생각은 아니고 그냥 죽음을 너무 이렇게 끝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원석 감독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 영화 보면서 굉장히 색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주인공이죠, 성철의 직업이었어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고 처음 나와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자르고 하는 데부터 되게 신선하다. 그런 동작을 영화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 기현이에게 그 전수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고 둘의 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혼자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지막에도 보면 옷빈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정교한 장치로 연결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업군의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직업을 설정할 때는 일단 저한테 중요한 건 인테리어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구조를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철하고 미숙이 한 공간에서 일해야지 뭔가 그 기현하고 마주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근데 인테리어 가게가 정말로 이렇게 부부가 많이 운영을 해요.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거의 90% 넘게가 그런 식으로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특히 도배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성철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새하얀 벽지로 이렇게 낡은 벽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기현의 입장에서는 좀 그 뭔가 자기 죄책감을 그냥 무작정 덮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속죄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잘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석에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길게는 못할 거고요. 한두 분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사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 보고 난 뒤에 바르덴 형제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혹시 영화 만드시면서 직접적으로 좀 참고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전여빈 배우님께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화 보고 나서 영화도 괜찮았지만 완전히 팬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대표작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차기작이 엄청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차기작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좀 그 특정 영화가 많이 떠오른다는 게 좀 저한테는 오히려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 이제 어떤 거를 의식하거나 어떤 걸 참고하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 봤을 때 좀 유사한 부분이 느껴진다 그랬을 때 저한테도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랑 뭐 PD님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의논을 하면서 판단한 거는 어쨌든 그 어떤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정이란 게 그러니까 아들에서는 이제 복수를 할지 말지 어떠한 그 주인공 한 사람의 갈등이 주 감정을 이루는 반면에, 이제 뭐 저희 영화에서는 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복수를 할지 말지 하는 건 굉장히 과정적으로만 존재해서 좀 오히려 참고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차이, 그런 거를 계속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전혜빈 배우님. 네, 저도 이제 영희 같은 친구를 만난 건 처음이었었어서 네, 또 김희석 감독님은 자리에 없는데 너무 고맙고요. 왜냐면 반대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뭐 큰 작품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단편에서 다소 이제 발랄하고 가볍거나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우려가 많았었대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냐.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내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했다, 여빈아라고 얘기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연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연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전여빈으로서 삶을 잘 몰라서 되게 헤매고 있던 터라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명쾌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서. 근데 되게 제 많은 소녀에서 영희를 만나고 팀을 만나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영화를 찍는 과정은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감정으로도 힘들었지만 되게 행복했었고 이 작품 덕분에 또 그 다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 작품을 봐주셔서 저에게 어떤 미팅 제안들이 와주고 오디션 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웬만하면 또 똑같은 역할을 답습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물음표가 되고 꼭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캐릭터라도 내가 그 캐릭터가 궁금하고 그 이야기에 같이 힘이 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제안이 와준 작품 중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해치지 않아라는 작품이랑 천문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아가가 된 기분으로 다시 걸음마를 걷는다라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과감하게 용기 내면서 실패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공동정범 영화 보면서 좀 특이한 경험인데 저는 공동정범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전 그때 용산에서 봤었거든요. 그때 영화가 끝나고 그 용산 참사 현상을 그 직접 찾아가 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참 보면서 영화와 현실이 좀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 좀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슬펐고 되게 뭔가 찜찜하게 나왔는데 혹시 차기작을 혹시 다큐멘터리를 내신다면 혹시 이런 찜찜함을 풀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혹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뭐 어떤 조건이 어떤 돼야 할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정범 같은 영화를 이렇게 홍대 상상마당이나 이런 데서 보고 나오면 진짜 약간 괴리감이 커진다라는 관객분들의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막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웃고 떠들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막 이런 식의 관객평들도 좀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정말 그 감정적 간극만큼 우리의 현실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맨날 이혁상 감독이 이런 식의 질문에 답하던데 오늘은 왜 저에게 마이크를 넘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되게 오그라드는 얘기를 맨날 이혁상 감독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현실은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대답을 항상 했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참사가 있은 지 10년인데 사실 좀 답답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이 내가 왜 죽어야만 했었을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가족 분들도 왜 죽어야만 했었을까 그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은 게 가장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진상규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약속을 하셨고 근데 아직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한 것은 이제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검찰의 잘못으로 사건이 왜곡 축소된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들의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상규명위가 아직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특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 결과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면 3탄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밝혀진 진실이 없거나 사실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영화만 만들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내고 좀 환상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매 연일 들으면서 역사를 바꿨듯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분들이 촛불을 다시 들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3탄은 여러분들이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덧붙이. 네, 제 입에서 안 나와도 되게 오글거리네요. 사실 그 말을 했던 거는 저희가 3탄을 절대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만들기 싫어서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랑 감독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이렇게까지 다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지금 도망치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극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중이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자리에 극영화를 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은 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감독님들, 배우님들 이렇게 말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런 앙상블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현장은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매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오늘 굉장히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일랑 감독과 제가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현재 김일랑 감독은 막 세월호도 막 현장도 가고 막 또 막 이상한 또 성소자들 만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 뭐 그런 다큐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쯤에서 결별하고 각자의 갈 길을 갈 예정입니다. 네. 네, 대상 수상을 계기로 결별을 선언하시는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차기작에 대한 얘기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저희들이 거의 끝나가고 해서요. 다른 분들께도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면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손 배우님,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드라마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년 상반기에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고요. 지금 계속 시나리오 보면서 미소만큼 좋은 캐릭터는 만나기 쉽진 않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정한석 평론가가 극찬을 하시면서 이손 배우는 일일 드라마에 나와도 일일 드라마에서 완전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거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건 아주 매력 있는 역할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우리 성유빈 배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개봉할 작품이 확정은 아니지만 몇 작품 있고요. 지금 영화 촬영 중에 있어서 그 작품도 내년 한 여름쯤 개봉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크린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숙 감독님 마지막으로. 저는 그 두 번째 작품 각본을 쓰다가 좀 못 쓰다가 근데 각본상을 따서가지고 좀 잘 써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두 번째 작품 쓰고 있습니다. 뭐 여성 형사가 주인공이고 뭐 스릴러인데요. 어쨌든 잘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는 해야 되지만 내일 저희가 살아남은 아이 그리고 소공역 공동정범이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이 끝난 이후에 또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저 객석에 계신 정고은 감독님까지도 같이 지부에 참여하셔서 소공역 같은 경우는 얘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상영회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